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의 소란스러움은 잠시 문 밖에 두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근에 기초연금 34만 원이 이제 다 바뀐다더라, 나라에 돈이 없어서 노인연금을 손본다더라 하는 좀 자극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뜬 소문들은 좀 시원하게 걷어내고요. 2026년을 바라보면서 기초연금이 정말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해야 내 몫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런 소문들을 들으시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딱 한 가지만은 확실히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뭔가요? 기초연금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네.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의 핵심은 더 필요한 분께 더 두텁게 지원하자는 거거든요. 아하, 더 필요한 분께 더 많이. 그렇죠. 물론 나라 살림이 넉넉치 않고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제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는 고민은 깊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연금을 없애는 쪽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정부의 공식적인 목표는 현재 한 34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이니까요. 와, 40만 원이요? 네. 그러니 못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 거대한 벽처럼 앞을 가로막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아, 그거요? 바로 소득 인정액인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참 어려운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공무원들이 쓰는 용어라 더 딱딱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학교 성적표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오, 성적표요? 네. 나라에서 어르신의 재산을 점수로 매기는 성적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네. 이 성적표에는 과목이 딱 2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소득 과목, 그러니까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같은 돈이고요. 월급. 두 번째는 재산 과목, 집, 땅, 예금, 자동차처럼 덩어리로 가진 재산이죠. 네. 이 두 과목의 점수를 막 복잡한 공식으로 합쳐서 나온 총점, 이게 바로 소득 인정액인 거죠. 아, 총점이군요. 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이 총점이 228만 원보다 낮아야 하고 부부가 함께 사시면 364만 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기준액 숫자만 보고 섣불리 단정을 해버리세요. 그렇죠. 나는 월급 230만 원이니까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돌아서시는 거죠. 맞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오해입니다. 제가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왜 그런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네, 궁금하네요. 먼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250만 원을 받으시는 70세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250만 원이요? 네. 기준인 228만 원을 넘으니까 당연히 포기하고 신청조차 안 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신청을 도와드렸고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월급이 250만 원이면 기준액 228만 원을 훌쩍 넘는데 이게 어떻게 합격이 되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아주 중요한 혜택이 숨어 있거든요. 근로소득 공제요? 네. 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이 계속 일하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연금 계산을 할 때 월급을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아, 다르게 보는군요. 김 어르신의 월급 250만 원에서 먼저 기본으로 108만 원을 그냥 없는 돈으로 쳐줘요. 108만 원을요? 네. 그리고 남은 금액 142만 원의 30%를 추가로 또 깎아줍니다. 와,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서류상 월급 250만 원은 연금 심사를 받을 땐 약 99만 원의 소득으로 확 줄어듭니다. 세상에 250만 원이 99만 원이 되네요. 그렇죠. 일하는 분들께 드리는 일종의 보너스 점수 같은 거죠. 그러니 월급이 좀 많다고 절대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일하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 정말 크네요. 월급 액수만 보고 포기했다면 정말 억울할 뻔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매달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박영희 어머님 사례입니다. 40만 원이요? 누가 봐도 받으셔야 할 분 같은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네, 탈락이요. 어머님도 상담하던 저희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원인은 바로 서류 속에 숨어있던 유령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유령 재산이요? 네,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분이 사두신 팔리지도 않는 시골 임야랑
장롱 속에 넣어둔 오래된 저축성 보험이 문제였던 거죠. 아니, 한 달에 4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탈락이라니요. 이건 너무 억울한데요? 그렇죠. 당장 현금화 할 수도 없는 시골 땅이 무슨 소용이라고 그걸 소득으로 본다는 건가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 환산이라는 방식을 써요. 소득 환산. 네, 덩어리 재산을 녹여서 월급처럼 계산하는 거죠. 즉, 어머님, 지금 당장 버는 돈은 적지만 저 땅과 보험을 팔아서 생활비로 쓴다고 가정하면 매달 250만 원씩 쓸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계산을 하는군요. 네, 비록 현실과 맞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지만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내 지갑 사정보다 내 명의로 된 서류가 무엇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명의로 된 서류.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듣고 보니 저희 아버님도 친구분 때문에 속상해하시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들한테 좋은 차 선물 받고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고요? 아, 그런 경우 정말 많죠.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서류 때문에 안타깝게 탈락하시는데요.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서 가장 흔하게 발목을 잡는 3대 복병을 정리해갔습니다. 네, 첫 번째 복병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네. 효자 아들이 준 자동차의 배신 사례죠. 하하하, 배신이요. 아들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아버지 탓이라면서 3,800cc 중고 제네시스를 명의 이전해드렸습니다. 중고차라 가격은 2천만 원밖에 안 했는데 2달 뒤에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세상에. 아버님은 물론이고 아드님도 정말 황당해하셨죠. 아니, 2천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때문에 연금이 끊겨요? 네, 여기서 핵심은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배기량이요? 네,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바로 기초연금의 무서운 고급 자동차 기준입니다. 배기량이 3,000cc를 넘거나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인 차는 고급 자동차로 분류가 돼요. 아, 이런 차는 집이나 땅과 달리 예외 없이 차 가격 전체가 그대로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 최할아버지의 제네시스 차 가격 2천만 원이 고스란히 월소득 2천만 원으로 계산됐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월소득 2천만 원인 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는 없겠죠. 와,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자녀가 차를 사준다고 하면 아들아, 고맙지만 내 명의로는 절대 안 된다. 네 명의로 하고 보험만 나를 넣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효도가 불효가 될 수도 있다니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자동차 명의 하나로 그런 일이 생기다니. 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큰 재산 말고 그냥 내가 평생 모아 통장에 넣어둔 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내 돈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나요? 바로 그게 두 번째 복병, 통장에 넣어둔 목돈 예금의 역습입니다. 역습이요? 똑같이 현금 1억 원을 가진 김할머니와 이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못 받고 이할머니는 받았습니다. 똑같이 1억 원인데 왜요? 그 차이는 단 하나, 돈의 위치였습니다. 돈의 위치요? 김할머니는 1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금융재산은 기본 공제액이 2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 즉 8천만 원이 재산으로 잡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400만 원도 소득으로 잡혀서 재산 점수와 소득 점수가 둘 다 올라가 탈락하신 겁니다. 그럼 합격한 이 할머니는 그 1억 원을 어떻게 하셨기에 결과가 달랐던 거죠? 이 할머니는 그 1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서 작은 빌라를 얻으셨습니다. 아, 전세금으로요? 네,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이 아니라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이 일반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 무려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1억 3,500만 원이나요? 그렇죠. 즉, 이 할머니의 1억 원짜리 전세금은 기초연금 계산기에서는 0원으로 처리된 겁니다. 세상에. 돈의 위치를 바꿨을 뿐인데 재산이 0원이 되네요. 아마도 정책의 목표가 당장 거주할 집의 안정성은 최대한 보장해주고 현금성 자산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겁니다.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의 위치를 바꾸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통장에 두느냐 전세금으로 바꿔야 하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정말 놀랍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병입니다. 자식 사랑의 함정, 증여의 족쇄인데요. 아, 이것도 참 안타까운 사례가 많죠.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5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 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모두 넘겼으니 이제 당연히 연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결과는 여전히 탈락이었습니다. 네. 아니, 집을 자식한테 줬으면 이제 내 재산이 아닌 게 명백하잖아요. 등기부등본에도 아들 이름으로 나올 텐데 왜 여전히 어르신 재산으로 잡히는 거죠? 정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당 기간 동안 부모님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증여재산 규정이 있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군요. 네. 어르신이 아들에게 5억짜리 집을 주셨다면 나라에서는 그 5억 원을 어르신이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썼다고 가정해서 아주 천천히 차감합니다. 천천히요. 네. 자연스럽게 재산이 감소하는 속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 5억 원이 전부 소진돼서 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집이 있는 걸로 계산되는 겁니다. 세상에. 결국 박 어르신은 집은 집대로 아들에게 줘서 4명의 집도 없고 연금은 연금대로 당신은 집 입장수 하면서 안 나오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연금 받으려고 섣불리 집을 증여하는 것은 집도 잃고 연금도 못 받는 최악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신중해야겠네요. 이런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의 가장 큰 걸림돌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피부로 와닿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이건 단순히 매달 현금 34만 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걸 대한민국 복지 혜택의 문을 여는 황금 열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는 순간 어르신의 주민등록번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프리패스 마크가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패스요? 네. 통신비, 의료기, 난방비, 심지어 쌀값까지 줄줄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라에서 어르신 이것도 챙겨가세요 하고 밥상을 차려주진 않아요. 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의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숨겨진 보물지도를 지금부터 활짝 펼쳐드리겠습니다. 놓치면 1년에 수백만 원을 손해보실 수 있으니 지금부터 귀를 쫑긋 태우고 잘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보물은 거의 모든 분이 해당되는 통신비 할인입니다. 통신비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22,000원 이상 나온다면 무조건 11,000원을 깎아준다는 뜻이죠. 와, 11,000원이면 크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밝은 세상을 선물하는 안과 수술비 지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백내장, 녹내장으로 눈이 침침해지기 마련인데 수술비가 부담돼서 참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저소득층 어르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비, 수술비는 물론이고 수술 후 안경 구입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잠깐만요. 특히 통신비 할인은 정말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건 막 서류 떼고 절차가 복잡해서 어르신들이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정말입니다. 정말 114 전화 한 통이면 되나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으로 114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나 기초연금 받는데 요금 할인해주세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와, 제가 상담했던 한 어머님은 이 사실을 5년이나 모르셔서 60만 원이 넘는 돈을 더 내고 계셨어요. 아이고 60만 원이요? 네, 나중에 계산해보니 그 돈이면 손주들 맛있는 거 몇 번은 사줬을 거라며 정말 아쉬워하셨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정말 큰 돈인데 눈 수술비 지원도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께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겠네요. 그럼요. 눈 건강만큼 중요한 게 또 다리 건강이죠. 그렇죠. 세 번째 보물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데 수술비는 한쪽 다리에 몇백만 원씩 하니 엄두가 안 나죠. 맞아요. 노인의료 나눔재단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께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 원까지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120만 원씩이나요? 단, 아주 중요한 점은 반드시 수술을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수술 전에요. 네, 수술 다 하고 영수증 들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아, 난방비.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는 상품권 같은 건데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난방비 무서워서 냉골에서 지내시다가 더 큰 병을 얻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겨울 난방비로 수십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은 정말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수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수술부터 받으시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시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매년 신청 기간이 따로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고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5번째 보물은 정부 양곡 할인 혜택입니다. 쌀도 할인을 해주나요? 네, 기초연금 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시면 나라에서 관리하는 쌀을 시중 가격의 최대 9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집 앞까지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90%요? 네, 시중에서 5만 원 하는 쌀 10kg을 반돈 몇천 원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큰 혜택인데요. 그리고 6번째는 어르신들에게 돈보다 더 필요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1순위 혜택입니다. 일자리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일자리,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데요. 선발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기준이 바로 기초연금 수급자 여부입니다. 아하. 사실상 합격 보증수표나 다름없죠. 기초연금 34만 원에 일자리 활동비 29만 원을 더하면 월 63만 원의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혜택이 정말 끝이 없네요. 이제 마지막 7번째 보물까지 알려주시죠. 마지막은 삶의 즐거움을 더해줄 문화누리 카드입니다. 연간 13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받아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여행 갈 때 기차표도 예매할 수 있습니다. 13만 원이요? 이건 단순히 돈 13만 원이 아니라 어르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와 세상과 소통하며 즐기세요 라고 나라에서 보내는 따뜻한 초대장 같은 겁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 34만 원의 가치는 통신비, 의료비, 일자리 등 오늘 말씀드린 숨겨진 혜택들을 모두 합하면 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결코 구걸이 아닙니다. 평생 이 나라 발전을 위해 땀 흘려 기여한 분들의 당연하고도 소중한 권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 내용을 들으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 당장 주민센터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주민센터요? 그리고 담당자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내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다른 혜택은 없는지 전부 확인해 주시오. 라고요. 아, 그렇게 직접 물어보는 거군요. 네,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이번 주 안에 나 자신을 위해 혹은 내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를 위해 딱 한 가지만이라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 한번, 그 작은 실천이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